네, 창업 나침반 황교일 교수입니다. 창업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창업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창업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창업을 할 때 자금이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없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이 가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조직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창업을 할 때에 자금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고, 제가 그 과거 20대 중후반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꿈이 정년퇴직하지 않는 직장을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밥숟갈 놓으면 어딘가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아침에 그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어딘가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늙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에 제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게 됐고, 어떤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과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조직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고 있을 때 계속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염원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비 뿌리듯이 뭔가 기운이 어딘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만났던 사람과의 또 인연으로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꾸고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그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활용하면 그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창업을 했을 때 초기 단계의 기업, 또는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수준이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몇억 내지는 몇십억까지, 때는 그 이상의 금액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서 들여다보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 의한 조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산업이 많이 활발하게 됐고 정착이 돼서 그 투자자나 기관들이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그 기관들이 또 있어요, 회사들. 그래서 그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기관 내지는 투자자를 그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어떤 정책에 맞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이제 기술 지주 회사라는 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가와 또는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연계해서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에 의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근무했던 그런 분야의 특허를 이렇게 미리 내놓거나 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놓는다면 그것이 가치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용보증서를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 그래서 신용보증을 받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그 음식점이나 내지는 서비스업 내지는 뭐 커피집 뭐 이런 거를 차릴 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것은 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재단, 경기보증재단, 충남보증재단 이렇게 각 도마다 그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증재단에는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자금을 그 보증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친인척이라든가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받거나 이렇게 요청해서 그 대출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보증을 쓴 그 상대도 다 이제 재산에 큰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그런 기관들을 세웠어요. 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그런 기관인 거죠. 그래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은 그 벤처기업 인증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노비즈라고 하는 인증도 거기서 그 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신용보증기금 내지는 그 보증재단에 그 보증서를 받으려면 꼭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그런 그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신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개인 신용. 특히 우리가 이제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 네. 그 신용카드를 쓸 때 그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카드 대출을 뭐 조금 이렇게 돈이 없을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 신용에 상당히 그 하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절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창업 예비 창업자는 그 은행의 카드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용 등급이 1등급부터 한 8, 9등급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한 6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그 보증서를 요구하러 갔을 때에 대출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서를 주지 않는 거죠. 보증서를. 예. 그래서 그런 그 신용 관리가 굉장히 그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카드에 관련된 그런 그 사용을 굉장히 그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 국세,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재산세라든가 기타 이제 세금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세금을 체납하거나 하면 그게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예,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전산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산의 그런 그 수준이 진짜 최상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공유가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기관들이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보증재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은 국가의 기관이기 때문에 각 은행이라든가 기타 국세청이라든가 그런 기관들과 아주 밀접한 그 전산의 관리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신용을 가서
그 보증서를 그 받고자 할 때에 그쪽에서 보는 어떤 기준은 그 정량적 평가라고 그래서 즉 양을 평가하거든요. 그 양을 평가하는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매출이 얼마나 있느냐. 또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그 기관들에게다 계속 그 요구를 하죠.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좀 우리가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창업자들이 그런 보증서를 이렇게 받으러 갈 때 창업 초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사실 매출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단기간에 매출을 일으키기 어렵잖아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일정 기간 시간이 흘른 다음에 매출도 일어나고 이익도 발생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관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굉장히 그 중요시 여겨 보는데 이제 그 전에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서를 받으러 온 사람의 그런 그 기업가 정신 또는 과거의 경험 뭐 이런 거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량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거든요. 정성적 평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더 확대시켜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그 발자취를 유추해 보면 어떤 서류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또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고 그 보증서를 주는데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기업을 할 때 좀 아쉬웠던 게 이때쯤 한 11월, 12월쯤 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운영 자금이. 그래서 그런 기관을 갔죠. 그리고 가서 그 보증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만 내년 3월 말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년 3월 말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이상 후에 평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평가 기준, 그 평가를 하겠다는 게 뭐냐면 연말 지나고 12월 달 연말 지나고 이게 3월 말에 결산 공고가 납니다. 결산을 해서 세무서에 그 공고를 하고 그 이제 완료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가해 보고 그때 보증서를 주겠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쪽 기관을 뭐 우리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그 누군가에게 줬을 때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잘 회수할 수 있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그쪽의 기관의 입장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라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회사 내에 조직이라고 하면 회사 내와 회사 외가 있는데 회사 내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 중에는 상사가 있고 우리 같은 동료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사에게도 저를 자기 자신을 잘 인지시키고 그리고 훌륭한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런 충성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직원 간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특히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윗사람에게 뭔가 잘 하려고 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랫사람과 윗사람한테 하는 그런 그 노력의 비율을 윗사람에게 70%, 아랫사람에게 30%.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랫사람에게 70%를 하고 윗사람에게 30%. 즉 우리가 아랫사람이 내가 직장을 나오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조직을 떠났을 때 결국은 아랫사람이 실무자거든요. 정작 도와줄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부하 직원들에게 더 잘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거래처가 있죠. 네. 그래서 거래처 중에는 우리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고 그 납품하는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납품을 받는 거래처, 입고 거래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거래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제 관공서하고 관계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공서의 직원들과의 관계 그것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기타 외적으로 뭐 시험 기관이라든가 인증 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과의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관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하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상사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건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업의 대표에게 또는 상사에게 선임자에게 잘 보이는 건 당연한 행동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 그것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그걸 받고자 하려면 우리가 그 자신도 그런 그 노력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술 축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취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보통 그 사무실이 그 서울에 있거나 내지는 대도시에 정말 빌딩에 있는 그런 사무실을 가기를 원하고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고 중소기업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리 학생들한테 권유하는 것이 생산 현장으로 가라. 생산 현장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 나이 젊었을 때 생산 현장 가서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 먼저 우선이다. 나이 먹어가지고 생산 현장 가기는 어렵다. 나이 어렸을 때 생산 현장에 가서 일하겠다고 이력서를 내면 어떤 기업이든지 안 받아주겠느냐.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인턴이라도 해서 생산 현장에 가서 한 2년, 3년 근무하다가 관리직 쪽에서 사람을 구하게 되면 나를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생산 현장에서 그 회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 시키기도 좋고 또 효율도 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권하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 안 가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하고 또는 그 회사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것에 습득을 하고 그리고 기타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과 관련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게 조직에 충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정의를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그룹의 과거의 그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있는데 그게 이봐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주저하거나 또는 꺼려하거나 내지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때 저분은 해봤냐고 해보고 그렇게 안 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실행하는 어떤 실행력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계획하고 자기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드는 것은 정말로 힘있게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가능하면 해보고 후회하자.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해봤냐고 하는 얘기를 해보자고 하고 그렇게 미리 유추해서 단정하지 말자. 그렇게 많이 이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교에 보면 그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거를 굉장히 권장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계시고 기술도 가지고 계셔서 창업을 했을 때 회사를 경영했을 때 굉장히 그 성과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창업 제도를 많이 그 권장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성과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이 외람되지만 좀 그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을 가리키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가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가들은 굉장히 절실하시죠. 그 절실함이 곧 기업가 정신을 좀 더 이렇게 그 강하게 뭔가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그 도출시켜주는 어떤 근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가졌을 때 좀 더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죠. 특히 이제 기간별로 그 시기별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함양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관리층으로 볼 때 이제 하위 관리층에서는 기술적 능력을 많이 함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칸에 보면 기술적 능력이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런 하위직에 근무할 때 일반 사원이라든가 대리라든가 이럴 때는 기술 능력을 많이 함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일 때는 이제 인간관계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최고 경영층과 그 하위관리층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관계 능력을 이제 요구하죠. 그리고 최고 경영층에 가서는 의사결정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표를 볼 때 그 이런 얘기가 있죠. 과장일 땐 일을 잘했는데 부장되고 이사되고 그랬을 때 일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관리층에 따라서 해야 될 행동과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층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걸 굉장히 많이 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 볼 때는
많이 이제 달라져 있거든요. 세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달라져 있는데 그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변화를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일 때에 하는 행동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사 내지는 임원으로서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감일 때는 잘하셨는데 교장일 때는 잘 못하시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관리자일 때와 경영자일 때에 이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해야 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되시면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학교에 재정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도 확보해 오시고 또는 장학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 비해서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들과 잘 학생을 관리하고 교과 과정을 잘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업무를 추진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일 때하고 경영자일 때에 그런 행동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직의 그 행동론이라고 하는 그 교과 과정이 우리 학교에 있거든요. 그 조직 행동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봤고 저 표를 이렇게 물컵처럼 이렇게 말아본다면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을 담는 그 용기에 구멍이 여기 뚫려 있을 때는 요 이상 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뚫려 있으면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함양할 때 최대한 많이 함양할수록 좋다. 아까 그 표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 설명을 조금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술적 능력이라면 생산, 기타 이제 노하우에 대한 기술적 지식, 그리고 관련 업종의 전반적인 그런 그 기술 지식을 함양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의 능력은 조직 상하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의 자질은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잘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이런 그 관리의 능력별로 자기가 잘 축적해서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 아까 그 인간관계 능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인간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5주 정도 해서 이제 교과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자, 인간관계론을 배웠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어떻게 정의할까?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은 좀 다르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이 관계는 서로 이렇게 다름을 인정했을 때 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할 때에 가장 해야 될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상대방이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그걸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듣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말 끊거나 할 때 굉장히 그 상대방 말하는 사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준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 적극적 경청은 즉 뭐냐면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 사람이 그 아름을 당했을 때 자기를 알아주는 거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한테 호감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하기가.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1분에 약 80개 단어, 그러니까 80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듣는 머릿속의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유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듣는 것도 실력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거를 우리가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할 때 있어서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나는 기분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고 싶거든.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상대방이 오해가 없거든요. 너 전달법은 너 때문에 나 이렇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너 전달법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전달법으로 했을 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할 때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저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근자가 가까울 근자거든요. 그리고 불가원 원자가 멀 원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게 너무 멀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관계를 가질 때 처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잘 통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아주 그냥 빨리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자기 속 얘기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막 하게 돼요. 그러고 막 통화도 자주 하게 되고 만나는 것도 자주 하게 되고 여기 여성 방청객 분 계시지만 그런 특히 더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토라지거나 삐져가지고 관계가 좀 나빠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볼 때에 그 말은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내보이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수 집안에 장수 없다. 즉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나와서 볼 때 굉장히 그 위엄이 있고 존경스럽고 한 그런 분을 우리가 이제 장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행과 이런 행동이 이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좀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나와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가깝게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분이 과연 그렇게 그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유지도 어느 정도 적당한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에는 5가지의 프로세스로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경영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든 한 가지마다 이렇게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데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추진하는 거를 이제 경영의 하나의 일환으로 본다면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 조정, 통제 이런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먼저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직화시킨다. 그러면 누구하고 어떻게 뭐 방법을 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그 계획하는 조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휘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또 이것도 또 기술이에요. 제가 우리 그 과거의 기업에 이렇게 보면 진급을 시켜가지고 그 관리자로 이렇게 그 지휘를 그 부여했는데 이 직원이 그 직원들한테 일을 못 시키고 자기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는 시간당이단 그 임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직원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가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지휘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생산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지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인간관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려면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공정과 후공정 사이에 그 이 접속 관계에 있어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트러블을 잘 조정해 주는 그런 그 조정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통제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했을 때는 뭐 상도 주고 또 동기부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잘 못했을 때는 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벌에 관해서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5가지의 그런 그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를 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영자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경영의 목적에 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경영은 목적이 뭐냐. 경영의 목적은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잘 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프로세스를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생산성을 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에서 이용한다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경영의 5대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자가 가져야 될 자질과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 낭자는 주머니 낭자입니다. 그리고 추자는 송곳 추자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이런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뾰족한 그런 그 침인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이게 언젠가 삐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정말 훌륭한 인재는 때가 되면 언젠가 드러난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싼 종이에선 비린내가 나고 그 향을 싼 종이에선 향내가 난다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성실성 이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남이 봐주지 않을 때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이후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 힘든 나의 그런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봐주지 않으면 좀 사실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가 일부러 어제 밤새웠거든, 나 힘들었거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맞아, 쟤는 어제 힘들었을 거야 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축적돼서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성 있는 사람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근면해.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향이지만 이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국가의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할 때 윤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그래서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걸려서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리적인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언젠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제 우매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더 그런 윤리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내지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성장해 준다면 훗날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를 또는 경제를 기업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좋은 것 또는 성실한 것, 나쁜 것 이런 거는 언젠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매사에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영에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임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영자가 갖출 자질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해주신 어떤 그 실패한 그 사업가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분이 IMF 때 자기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에서 접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코너에 몰려서 접은 게 아니라 사업을 잘 안 돼가지고 접었는데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면서 참는 것도 실력이다. 참는 거 자체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문의가 오셨어요. 창업보육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기관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충남 창업보육협의회에서 만든 성과집입니다. 이 성과집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기술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에 관련한 그런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주는 그런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업의 단계, 이 초기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단계, 그리고 제품화 단계, 그리고 판매 양산 단계. 그래가지고 회사의 그 수준에 따라서 또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단계별로 이런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